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성호, 배우 정서부입니다. 지난 주말에 화성 매양리 드림파크에 다녀오셨다고요? 예전에는 폭격기 사격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잔디야구장이 8개나 펼쳐진 멋진 곳이더라고요. 팔도 아이들이 어찌나 잘 뛰어놀던지.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다시 전투기가 날아다닐 수도 있다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이미 사격장을 야구장으로 바꾼 화성 시민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도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 화성시를 지키는 일,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8회 1부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권 아카데미 1기를 수료한 뉴에라,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되게 좀 내라 느낌 있는 소리. 네. 내라니 뭘 내라를 돈 내라? 좋은 정치를 빨리 내놓으라는 그런 한국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녹음을 평일 오후에 이렇게 지금 한 3시, 4시 요쯤 하고 있는데 사실 네. 뭘 하시는 분이길래 이 시간에 여기 녹음을. 네, 저는 이제 한국의 외국의 해군들 관련해서 방위 관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정책 아카데미 서울 6기가 새로 시작을 하면서 축하하면서 같이 연차 내가지고 녹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 굉장히 열정적이시네요. 연차를 내고. 그만큼 중요한 모임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만큼 많이 바라고 있어서 또 많은 시간 할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딱 2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의 현실 정치가 너무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2번째는 반드시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정치가 분명히 가능한데 좀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일반 시민인 저라도 참여함으로써 좀 도움이 되고자 참여했습니다. 왜 이순신 프로젝트입니까?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어렵다, 일반 시민이 이렇게 현실 정치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순신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시민이 참여해서 정당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무겁고도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좀 많은 분들이 현실 나쁜 정치에 많이 물들어 계셔서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머지않아서 그럴 때가 오겠죠. 올 겁니다. 네, 반드시. 누군가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역사는 계속 변해오고 바뀌어왔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이렇게 바뀌어지거나 저절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세상이 좋아진다면 이 세상에 누가 걱정하고 누가 못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젊은 분이 참여를 하시니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멋지고 쌍콤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2분은 늙으신 분이에요. 아이고, 나이차 그래도 네라님이랑 꽤 많이 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요? 무슨 소리를. 거의 비슷하지 않나? 비슷할 겁니다. 네. 어제 어떠셨어요? 어제 6기, 정책 아카데미 6기 이제 새로 시작했는데. 개강했네. 네. 사실 그전에 이제 시민 공부방에 참여하시던 분들이랑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원래 아시던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좀 내부적으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제 6기는 좀 못 뵀던 분들도 많이 뵙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는 좀 이게 탄력을 받아서 좀 다른 시민분들이 이제는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이제 알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참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작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약간 이제
불이 지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 6기 개강을 네. 하면서 받았던 느낌인데 아마 이제 6기, 7기, 8기 계속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거세지지 않을까. 아마 이제 좀 탄력을 받으면 지금까지 좀 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기득권 정치에 그 갇혀있던 사람들도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가 청강도 할 수 있다고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다음 카페에 오셔서 이제 정책 아카데미를 검색하시면 그 안내문이 나오거든요. 그 안내문에 이제 그 담당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네, 바로 확인해서 연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와, 정말 이런 게 있구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경험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체험 경험했습니까? 우리 내라님은? 12주 동안 어떠셨어요? 저는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서 참 놀라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거 또 들어야 된다. 좀 12주는 매번 달라져요. 네, 매번 다르고 또 12주 들으면서 처음에 뭔지 모르는 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구나를 배웠기 때문에 네. 좀 한 번 더 들으면 또 이게 더 익숙하게 또 뉴스를 보거나 또는 또 정책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아카데미 정책 아카데미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커리큘럼과 내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참여하신 분들의 수준과 참여하신 분들이 준비해 오신 것, 그다음에 토론하시는 것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수업을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 기마다 내용이 다르죠. 물론 이제 비슷한 부분 이렇게 겹친 부분도 있지만 매 기마다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지난 기에 했는데 이번 교수 들어보니까는 또 다르네 그런 느낌들을 받으시고 이게 달라서 다른 걸 수도 있고 까먹어서 새로워서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의사공부방의 박성주라고 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민주당, 야당 그것도 정의가 아니거든요. 정의가 아니고 그분들도 저희가 힘을 실어가지고 뭐 촛불을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자기들 일석책이거나 뭐 능력 없이 뭐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투표 한 표 해가지고 해서 뭐 이런 정의 실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참여해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찾아봤을 때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나요? 서 이사님? 네, 물론 이제 정책 아카데미 얘기를 또 잠깐 곁들이면 거기에 주제가 또 국방 외교 통일과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시사 이슈 중에 국방 외교 통일 안보 이런 내용도 있는데 마침 적절한 주제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화요일에 한국과 중국의 외교당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에 그동안 지속되어온 갈등과 관련해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발표가 있기 전에 하루 전에 이제 10월 30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와 같은 발표 내용이 암시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사드를 추가로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과연 한국이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삼각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강경화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답변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네. 예, 중국말로 아니에요. 두 번째로 미국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세 번째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삼불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외교부가 이 강경화 장관이 이런 이제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한국 측의 입장을 중시한다며 한국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한국과 중국의 외교 당국이 이제 이런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협의된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추려보면 이제 세 번째까지는 이제 앞반 삼불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 한국과 중국이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게 이제 발표된 합의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가 난 다음에 이 청와대 반응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런 한국과 중국 간의 합의가 사드로 촉발된 양국 간의 갈등을 봉인한 것이라고 이제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고 실제로 이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9차례나 이제 받아가면서 이런 정상화 협의 과정을 직접 챙겨온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 해설님께서는 삼불 정책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거 명칭에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삼불 중국 쪽에서는 약속이라고 했다가 우리 쪽에서는 입장 표명, 검토 이런 식으로 좀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 발언이 이제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3일 뒤에 이제 한국 외교부가 약속이 아니라 그냥 입장 표명이다. 약속이 아니라 입장 표명으로 표현을 바꿔줄 것을 이제 중국 측에 이제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합의문 내용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이렇게 좀 약간 입장 차이가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셈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내라님은? 저는 처음에 이 삼불 정책을 뉴스로 접했을 때는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하기 일주일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듣고 이 한국의 정확한 입장은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그러면서 좀 친중 외교로 돌아서려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런 의미로 저는 사실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삼불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중국 측은 확실한 의사 표명을 저희 측에 정부 측에 전달을 했고 그 입장을 들은 한국 정부는 그때 당시에는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중국은 약속이었다. 한국은 입장 표명 정도 한 거다 해서 좀 이게 지금 어느 쪽에 사다리를 못하고 좀 안절부절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스토리상으로 보면 이 지금 상황하고 스토리상으로 보면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중 간의 경제적인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드 배치 문제가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삐걱거렸다. 네. 그래서 이제 명백히 이건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이제 보복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복원하려고 어떤 한중 양국이 복원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그 서로 간에 정치적인 내부 사정들이 있었죠. 뭐 이제 중국 같으면은 시진핑 정부 집권 2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이제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부 이제 권력 다툼이랄까 권력 좀 이렇게 힘겨루기가 있었고 한국은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그렇죠. 인해서 뭐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가 이제 2기가 이렇게 바로 출범하자마자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양국이 두 나라가 일단 국내적인 정치적 상황,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일단 일단락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사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거 외교, 국방, 예, 안보 문제죠. 네. 예, 안보 문제고, 그다음에 그 경제 보복이라 쟤는 경제 문제죠. 그렇죠. 그 지금 삼불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협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뭐 정책이나 이런 거를 붙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이죠. 그러니까 삼불 협상인데 그러면 주고받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뭘 원했고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뭘 원했는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은 뭘 줬나요? 문재인 정부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죠. 그렇죠. 삼불 원칙. 예. 중국은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원했다랄까 물론 그 이상을 원했겠지만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뭘 원했나요? 그 경제라든가 이 전반적인 교류를 이전의 상황과 똑같이 돌려보시고 경제 이제 문화 교류 특히 한류 같은 거라든지 뭐 관광이라든지 뭐 다 크게 보면 경제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경제 교류를 이제 복원시키는 걸 이제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양새로 보면 대충 이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지금 흥정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이제 하나는 이제 사드 문제니까 외교 안보 문제고 하나는 경제 문제죠. 네. 그럼 이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그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드 관련한 외교 안보 문제를 먼저요. 네. 사실 이제 이건 이미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미 이제 내일 이제 중국 경제 보고서가 나가는데 이미 이 중국 경제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뭐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중국 경제 보고서를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주로 이렇게 이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이른바 이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거국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중 간의 사드하고 경제 맞바꾸기가 한중 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동아시아 전체를 둘러싼 힘겨루기 한 산물로서 나온 거거든요. 또 미국 같은 그렇죠. 미중 간에 서로 이렇게 패권 다툼에서 나오는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중 간의 그 관계만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지금 그 큰 틀 속에 있고 그런 큰 틀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죠. 그렇죠. 장이 코끼리 만지기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번에 그 한중 간의 협상이 과연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제 중국이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개혁개방 저번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개혁개방을 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 규모가 이제 막 커지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는데 중국이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인구도 크고 규모도 크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덩치 이제 뭐 좀 더 힘이 세지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더 이렇게 힘자랑하려고 하죠. 힘자랑하고 어쨌든 뭐 이거 이렇게 이제 어떤 동네가 됐든 지역에서 이제 대장 노릇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경제가 커지는데 사실은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그게 역학관계를 보면 첫째는 가장 크게는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축으로 이제 미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일 내지는 일중 관계가 있고 먼저 이제 이쪽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면은 미중 이제 원래 가장 강력한 관계가 미일 관계고 네. 그 다음에 한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관계 이런 이제 구도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이제 미중 관계니까 네. 미중 관계가 있고 이제 중일 일중 문제가 있고 이제 한중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중조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을 이른바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힘겨루기의 어떤 그 패권 다툼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개 진영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중국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던 때는 네. 이런 구도 자체가 폐쇄 국가였고 네. 구도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제 경제가 이제 계획 개방해가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문제가 이제 좀 뭐라 할까 점점 이제 그 힘이 세지면은 뭘 합니까? 정치 어떤 그 권력자들이 하는 게 흔히 통치의 어떤 수단으로서 내세우는 게 주로 뭡니까? 부국 강병이죠. 네. 예, 부국 강병이죠. 근데 이제 그 1990년대 들어와서는 좀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개혁 개방을 시작을 했지만 80년대는 이제 중소 관계였죠. 이전에 우방 국가들하고 먼저. 예, 중소 관계. 아직 소련이 있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 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의 해구산하의 보호를 받았다고도 할 수가 있죠. 심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소련이 망해버린 거예요. 네네. 망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좀 힘의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일극 체제로. 예, 미국 일극 체제로 이렇게 네. 확 이제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일극 체제로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보호받고 있던 그게 그렇죠. 없어진 거나 예.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등소평 그 집권하고 난 후에 이제 구소련이 망하고 이렇게 집권한 게 이제 장쩌민이죠. 네. 장쩌민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장쩌민 때 이제 그런 위기 의식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995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슈퍼 강대국이 됐잖아요. 네. 1992년에 그 이제 틈을 타가 대만에서 이제 그때 그 누구죠? 그 야당이 집권을 한번 해요. 그때 내 생각이 안 나네. 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네. 독립을 주장을 해요. 대만이. 그 이슈가 한번 있었던 거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사일 막 쏴요. 대만에다. 예, 미사일 훈련을 해요, 막 대만을 대놓고 양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바닷가 사이에 두고 상훈련을 대만 해협을 두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천함대인가 뭔가 항모 두 개가 이렇게 전단이 파견이 돼서 네. 견제를 해요. 그러니까 장제민 정권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그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97년에 이제 장쩌민 그 주석이 그 당시에는 중국이 이제 아직까지는 경제 뭐 성장을 한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뭐 경제 규모가 크지도 않고 힘도 약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어떤 그 현대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엘친을 만나러 가요. 러시아에 러시아 엘친을 만나러 가요. 엘친을 만나러 가가지고 엘친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그 신안보관이라는 걸 이렇게 제창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신안보관이라는 게 이제 외교 안보 전략의 하나의 이제 그 틀로서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장쩌민 때 중국 입장에서.
근데 그게 이제 그 후진타오로 넘어와요. 근데 후진타오 정권은 어떤 시기라고 그랬습니까? 과학적 발전관? 예, 낙하된. 과학적 발전관이면서도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네. 이룬 그런 시기라 그랬죠. 네.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이제 중국의 힘이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약하다. 그래서 이제 화평 굴기, 화평 예, 굴기. 힘이 약할 동안에는 우리가 힘으로 안 될 때는 평화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좀 고개 숙이고 이렇게 엎드려서 힘이 세질 때까지 네. 참고 참고 기다리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좀 힘이 막 커지고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중국이 막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저렇게 계속 커지면은 중국이 이제 뭐 미국하고 맞짱을 뜨고 나아가서는 미국을 막 이제 너무 능가하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좀 중국이 좀 이렇게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막 이런 말들이 이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무마시키려고 이제 중국은 군사적으로 위협 안 한다. 위협 안 하고 우리는 이제 그 평화 성장을 원한다.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일종의 화평 굴기의 하나의 이제 슬로건이에요. 그 후진타오 때 나왔던 때가- 중국의 예. 안보관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06년에 그 CACA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시아 교류및 신뢰 구축 회의라는 걸 후진타오 정권이 해요. 아, 네. 화평 굴기 우리는 군사적으로 위협 안 한다 주변 국가에 대해서.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평화적으로 경제 성장을 우선한다. 서로 이렇게 협력한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지역의 영내에 그 협력을 강화를 하자. 근데 앞에 장점인 때 이제 그 97년 일치를 만나가지고 신안보관을 제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신안보관의 그 기본 내용이 뭐냐면 알기 쉽게 말하면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 손으로 해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미국이 간섭하지 마라 이거야. 미국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핵 문제가 그때 불거지죠. 금창 영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그 긴장이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장점인 때 나온 신안보관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니까 미국을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후진타오 때 넘으면서 약간 이제 경제 우선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제 군사적으로 위협 안 하고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뭐 공격 안 한다. 네. 우리는 경제 협력을 우선한다. 네.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걸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후진타오 때 이른바 이제 아시아 자주 안보론을 주장을 해요. 아시아 자주 안보. 예. 아시아 자주 안보론. 그러니까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주체적으로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 세력이 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점인 때 신안보관은 이제 아시아 문제에 미국이 간섭하지 말라라는 간섭하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슈퍼 강대국이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거였다가 이제 후진타오 때는 이제 그 아시아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스스로의 어떤 자주적인 그 힘에 의해서 안보를 이렇게 구축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시아가 독자적으로 자주 안보를 구축을 하려면 먼저 신뢰가 구축이 돼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 그래서 대만은 이제 일국 양제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뭐 북한이나 이런 포함해서 국가들 간에 특히 또 이제 영유권 문제가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아니면 저기 뭐 심지어 호주까지 포함해서 좀 하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신뢰를 먼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주 안보를 하려면 뭐 합니까? 국방력을 그 집단 안보 체제를 구성해 나토라든지 이런 집단 안보 체제를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아시아, 동아시아 뭐 이렇게 안보 협력 기구 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후진타오 정권이 말하는 것은 아시아는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나 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외교적으로나 갈등이 많았다. 너무 갈등이 많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바로 집단 안보 체제로 간다라는 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신뢰 구축을 해야 된다. 그 서로 간에 단계로서요. 경제 그동안에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그러니까 신뢰 구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신뢰 구축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 협력을 강화를 해서 상호 신뢰라든지 상호 이익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그 득이 돼야 이게 신뢰가 그렇죠. 쌓이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자주 안보, 집단 안보 체제로 또 해결할 수 있다. 맞아라. 미국이 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네. 네. 그럴 듯해 보이는데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신안보관의 이제 이렇게 장점인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후진타에 이르기까지의 이제 이른바 그 신안보관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시진핑 들어와서 이 신안보관이 계속 개성이 되는데 네. 이제 확 좀 달라져요, 내용이. 시진핑 어떤 들어와서. 면에서 좀 달라지는 건가요?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장점일 때는 이제 미국이 간섭하지 말라 해서 이제 후진타운 때는 아시아가 자주 안보를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 신뢰 구축과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시진핑 때 들어와서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자주적인 주도적인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나서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니네들 벨도 없어? 왜 남한테 의지하려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이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을 해요. 신형 대국 관계. G2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여전히 그 군사적인이나 경제적 면에서는 미국에 대항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직은요. 아직은 네. 힘든데 그렇지만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커졌고 군사력도 이제 급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도 이제 권력 싸움이랄까 권력 어떤 그 다툼에서 어떤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북극 강병 경제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성과를 냈고 네. 이른바 시진핑식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뭐 이런 걸 내세워가 뭔가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 성과를 이뤘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면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어떤 그런 걸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신형 대국 관계가 뭐냐면은 미국에 대해서 이제 한 이야기니까 네.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 간에 서로 이야기 잘 해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 근데 안 싸우는 좋은 방법은 네. 네 건 네가 챙기고 내 건 내가 챙긴다. 근데 내 거는 뭐냐? 이쪽 아시아계 내 거고. 예. 네. 미국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에서. 태평양 쪽 이쪽이 네. 미국이니까 네. 아시아는 내 거니까. 내 나와버리다. 내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상호 핵심 이익 그다음에 그 상호 중대 관심 사항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자. 예. 우리 중국의 핵심 이익 사항은 이 아시아다. 네. 나 우리 미국의 핵심 중대 사항은 중동이나 유럽은 다 인정해 줄게. 이게 이제 신형 대국 관계. 중국 처음 시진핑의. 일본이 들었을 때 엄청 좀 기분 기분이 나빠요, 나빴겠네요. 이거는. 일본이 처음 들었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진핑 정권도 이제 그 미국하고 정치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 군사적으로도 충돌을 피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부국 강병을 시간을 네. 벌어서 네. 부국 강병을 이뤄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대등하게 미국하고 이렇게 패권을 다투는 그런 이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시진핑 정부 그러니까 이기 집권을 이제 하면서 권력 기반이 좀 엄청나게 강화됐잖아요. 네. 지난주 나간 그 중국 경제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 16자 뭐였죠? 시진핑 시대의 중국 시진핑 특색. 신시대 네네. 중국 길어서. 특색 사회주의 경제 발전 사회주의 뭐죠? 찾아봐야 돼 지금. 하여튼 뭐 그렇게 그 했는데 그 뭐냐면 이제 그 부국 강병이에요. 근데 부국 네. 강병이 뭐냐면 중화주의 중국 사상이죠.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부국 강병 안으로는 국민 행복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이제 인민들에 대해서
복지를 강화해 줄게. 대신에 시진핑 정권의 권력을 이렇게 좀 공고히 하고 장기화 내지는 영구화를 기반을 깨할 거야. 그다음에 이제 밖으로는 이제 그 국력을 강화해가지고 북극 강병을 하는 국가 부강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적으로는 중화민족주의 사상 강조해서 이른바 이제 중화민족주의 패권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걸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른바 시진핑식 사회주의를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당헌에 16자 글자로 이렇게 넣은 거죠. 예, 이걸 통해서 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미국의 맞짱을 뜨거나 미국을 능가하는 슈퍼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라는 거예요. 2개 100년 안에.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국민행복은 샤오캉 사회를 2020년까지 실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050년까지 이제 미국하고 이제 맞짱을 뜨거나 그 이상 능가하는 이제 초강대국이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아시아를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좀 그 행세를 해온 데가 이제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먼저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안보관이라는 뭐랄까 신안보관, 그러니까 외교 안보 전략의 이제 어떤 그 흐름이라 할까 기조라 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 이야기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해보면 시간이 이제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 중국 안보 전략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죠. 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8회 1부에서는 오늘 그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의 삼불 협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경으로 먼저 중국의 외교 안보 전략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먼저 살펴봤고요. 잠시 2부에서는 뭐 일본이나 미국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8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정책 아카데미 수료하고 총무를 맡고 있는 유현이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좀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살기 좋은 사회를 좀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이제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직장 선배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은근아, 너 올해 몇 살이지? 28입니다. 그래? 좀 더 아직 늦지 않았어. 빨리 돈이 많아서 너무 빨리 이민을 가도록 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굳이 뭐 이민을 갈 능력도 잘 안 되고, 또 뭐 저희 집 상황도 봤을 때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해서, 그렇다면 그냥 어차피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고 한다면 좀 이 나라를 차라리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